9개월 준비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학입니다. 엄청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하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교수, 강사, 학교 교사분들,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좀 단기간에 합격을 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그 이후에 공부한 체계적인 지식들을 일반 대중, 그 다음에 수험생 분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호랑말코 채널에 나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가 네. 프로게이머 준비까지 하신 저는 이제 연습생이었어요. 옛날에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던 소년이 게임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는 거는 게임이 아닌 다른 걸로 전환시켜버리면 몰입할 수 있다는. 당연하죠. 예. 이게 우리가 너무 게임은 안 좋은 거고 공부는 좋은 거란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데 바둑 같은 거 어릴 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수학 문제도 게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공부도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퀘스트를 깨고 뭔가 아이템 수집하는, 지식 수집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17, 8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때 3일 밤 새서 게임하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그거는 종목만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재미없는 게임을 한다 뿐이지 다른 과목에도 쓸 수가 있다. 뭔가 게임이라는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님이 또 엄청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사법시험을 칠 때는 8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그 사법시험 치실 때는 300명을 뽑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을 당연히 나와야 이제 시험을 또 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뭐 예비시험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을 안 나와도 칠 수 있게, 아버지는 이제 독학으로 국민학교만 졸업하시고 계속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공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빌려서 공부하시고 월남전에도 참전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와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호랑말코님 같은 경우는 7.8기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이제 8.9기로 8번 이제 도전하셔가지고 저한테 또 주신 메시지 같은 것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은,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뭐 아버지가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이니까 머리가 안 좋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중요한 거는 항상 모든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베이스에서 본다면 내가 머리가 엄청 특출나야 좋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머리 좋으니까 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시험이 요구하는 머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내 꿈을 향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내 인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좀 주지 않으셨나, 저도 그런 걸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변호사를 결심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아버지가 변호사셔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릴 때 멋있고, 네. 그냥 너의 소질에 맞는 일을 찾아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 이건 거짓말인 것 같고, 해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게임을 예로 한번 들어봐도 실제 내가 게임 사서 해보면 재미없어서 환불하는 경우도 많고 다시는 그 게임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공부는 오죽할까요? 그다음 공부를 업으로 삼고 시험을 쳐서 내가 직업을 얻는 일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정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성이 진짜 나를 발견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변호사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발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라는 느낌보다는 점차적으로 내가 가진 꿈에 나를 맞춰 나가고 튜닝을 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게 그 아버님이 공부하셨던 네네. 책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아버지 서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뭔가 허름한 책이 하나 있는,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저희 아버지 쪽 가족분들이 다 그러시는데 결벽증이 좀 있으세요. 책도 엄청 깨끗하게 보시고 주변이 항상 깔끔해요. 사법시험이 7개월,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제적을 당했습니다. 4학년 때 이제 재입학을 해서, 우리 호랑말코님 같은 경우는 06학번이신데 저는 08학번이에요. 재입학을 했기 때문에 나이는 많지만 학번은 늦은 이 상황에서 제가 사법시험을 치려면은 대학원을 가야만 칠 수 있는데 중간에 또 휴학을 2년 하고 재수도 1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시험을 칠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대학원까지 다 입학을 해야 되고 1년 만에 재입학하고 4학년까지 과정을 끝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좀 배우고 싶다. 책을 그냥 봤어요. 그냥 아버지 서재방 가서 울다가 그냥. 이 결벽증이 있으신 아버지 책이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형광펜이 막 칠해져 있는 거. 그 글씨에만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형광펜이.
뭐 보라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책을 이렇게 보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책이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보라색만 제가 읽으면서 넘어가 봤는데 지금까지 어렵게 뭔가 너무나 방대한 양이,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칠 때 15만 페이지를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외우는 건 불가능하죠. 네. 구획을 나눠가지고 머릿속에 뭔가 덩어리를 집어넣는 느낌으로 가니까 훨씬 쉬워지고 아버지 책을 보면서 그 원리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같은 색깔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역사를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것만 다 보라색. 그다음 그 밑에 사회는 뭐 파란색, 여기도 사회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분류로 하신 거구나.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색상으로 분류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제가 또 일본의 공부법을 배워서 빨리 합격하게 됐는데 그 일본 공부법 책은 예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줄 써 있습니다. 책에 형광펜을 어떻게 칠하는지만 봐도 이 사람의 실력이 가늠이 된다. 근데 아버지 책을 보니까 뭔가 이게 일치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법 책에 나온 얘기가.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목차를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폴더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아버지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아직까지도 제가 써먹고 있고, 공부법 유튜버로서 가장 유명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출간하신 책. 근데 무조건 합격한 암기의 기술. 제가 좀 많이 알던 내용이 나가지고 네. 교육학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유의미한 부호화, 정조 신맥, 정교화, 조직화, 네, 심상화, 조직화, 맥락화. 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암기를 요한다고 하는 시험을 쳤습니다. 그걸 이제 굉장히 단기에 9개월 만에 합격을 했고, 저만의 당의 암기 비법들이 있죠. 근데 제가 기존의 암기법 책 같은 걸 보지 않았던 이유가 저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른 분들께 가르치고 아까 형광펜 나누고 하는 게 바로 조직화거든요.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다 보니까 교육학의 이론들을 접목을 시키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고 이게 근거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호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인코딩이라 그래요, 영어로. 데이터 같은 걸 짜가지고 하는 걸 코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인포메이션, 정보를 발견했을 때 머리에 집어넣는 모든 과정 자체가 코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가 교육학에서 교육심리학의 내용이에요. 교육심리학은 또 인지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세상의 어떤 사물이라든지 정보를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 그 절차와 작용에 대한 겁니다. 저는 원래도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교육심리학적인 어떤 니즈가 좀 있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육학 책을 이제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가 오거나이제이션, 바로 조직화입니다. 내가 외울 지식의 대상들을 어떤 체계를 통해서 형광펜이라든지 아니면 상하관계를 통해서 가장 단순하게 묶는 방법입니다. 청킹이라고 해서 덩어리를 짓는 방식이고, 전화번호를 외울 때 010 줄 긋고 네 자리 나오고 다시 줄 긋고 네 자리에서 그 8자리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밑에 하이픈이 없으면 11자리를 모두 다 외워야 돼요. 방금처럼 11개를 3개의 정보로 나눠주는 거를 조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쓰는 좋은 방식이 멘털 이미저리라고 해서 심상화입니다. 내가 활자라든지 글을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글이 나타내는 형상, 이미지 같은 것들, 네모, 세모, 동그라미도 좋고요. 일단 반고 그림 같은 거 자화상을 봤을 때 왼쪽 뭐 45도 위에 높이로 올라가면 노란색 눈썹이 나오고 이런 건 너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와닿죠. 뇌는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가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마지막에 시각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각 기억은 작업 기억 용량을 차지를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같은 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이윤규 변호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시각 기억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정보를 장기나 단기 기억으로 넘기기 전에 시각 기억화 시키는 게 멘털 이미저리 심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형광펜 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에 비문학 독해할 때 이렇게 밑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기호도 표시하고 이런 것들도 심상화의 내용이고 글을 빨리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까지 끝내시면 콘텍스트, 모든 글, 모든 정보 체계라는 것들은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라든지 소제목들을 뚫어지게 보다 보면은 이 책의 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과학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처음에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환경이 나오고요. 사람 안에는 유전과 그 다음에 사람 몸의 작용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스토리는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환경과 그 속에 있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관계인 유전에 대한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명의 사람의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라는 스토리를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DNA라든지 유전병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살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이 정교화, 일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새로운 기억을 기존의 장기 기억을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알고 있던 거네? 굳이 안 외워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우리가 단어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는 단순한 언어 이렇게 줄임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는 단어라는 거는 말의 뭐 최소 단위로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언어니까 말의 최소 단위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용량을 기존 장기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조금 줄여주는 느낌이다. 이 순서대로 써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호화의 방법입니다. 멘탈 관리 방법,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나. 계획을 짰다 하면 다 엉망진창으로 몇 년을 그랬었거든요. 그 시간 관리도 산소 꼬션 있을 때 14시간을 찍었는데 근데 그 해에 과락급의 점수가 나왔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멘탈 관리, 그다음에 계획 세우기,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은 댄 서로라는 분이 있어요. 교육기시 심리학 학자분이신데 학습 스킬이 두 개로 나눕니다. 프라이머리 스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 방법, 직접적인 1차적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멘탈 관리나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은 서포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되면 아무리 내가 암기력이 좋아도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30분 공부한다 그러면 시험 되기 좀 어렵겠죠. 사실 이 멘탈이 좋고 안 좋고는 내 뇌의 작용이거든요. 내가 생각이 좋으면 멘탈이 좋은 거고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안 좋으면 멘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데서 발생하냐면 변호사님 제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또는 저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뇌를 잘 못 써서 그래요. 용량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해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건 내 뇌의 작용인 거죠. 이때 머릿속에 고민의 대상과 고민 이거 두 개면 뇌 용량을 다 씁니다. 왜? 작업 기억은 두세 개밖에 용량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내 고민은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 두세 개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머리에 USB를 꽂아가지고 이게 정말로 내가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는 안 해도 되는 건지를 직접 가려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고가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내 멘탈이 강해지게 하려면은 뇌로만은 부족하고 뭘 해줘야 된다? 메모장이라는 USB를 반드시 써서 거기다 옮겨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고민을 직접 쓰는 이유, 뇌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고민을 쭉 썼습니다. 왼쪽 오른편 나누셔서 왼쪽에는 고민의 원인을 적으시고 오른쪽에 거기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 한번 쭉 적어보세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불안합니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바뀌지 않는 것은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인생에 있어서 수용 불균형성 스트레스라 그래서 가장 큰 멘탈 저해 사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들은 바뀌지 않는 것들 눈에 딱 띄게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바꿀 수 있고 나에 관한 것들에 자꾸 집중을 하면은 멘탈이 좋아진다. 그래서 두 가지 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뭘 한다? 멘탈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써본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모두 쓰셔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지우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계획이라는 거는 현재에서 미래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전제하에서 거꾸로 세우는 것만 계획입니다. 야 올해는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은 사실은 계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뭔가 끝이 있는 길을 갈 때 중간 정도 왔으니 힘을 내자. 내가 책을 10번을 보기로 했으니까 80페이지 정도를 10번 보면 800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게 10페이지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얼마를 보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애킨슨의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은 일은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거는 다짐이라고 해야 돼요. 다짐. 그다음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 전제로 현재로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현재 해야 될 것들이 구체적이고 수치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글에서도 쓰는 기법인데 우리가 메저러블이라고 그럽니다. 계량화 가능한 것들.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만이 계획이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첫째는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을 때예요. 첫날이나 그 이튿날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셋째 날 가면 반드시 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범위 속에서 계획을 항상 세우려고 노력을 내주시고 뭔가 그 계획을 못했을 때 나의 동기라든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인식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실행력이 떨어지면 또 계획이 잘 수행이 안 됩니다. 실행력에 관련된 게 바로 집중력의 요소인데 첫째는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좀 멀리 해달라. 내가 눈앞에 피자를 두고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PC가 있다든지 스마트폰을 두고 한다든지 심리
침대방에서 공부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집중력이 20분, 30분짜리밖에 안 된다면은 방전이 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19분 공부하고 10분 쉰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이 2시간, 3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만큼 왜 안 되지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20분밖에 안 되는 사람이면 20분 하고 10분 쉬겠다. 집중력을 점차적으로 충전해 나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도망칠 어떤 핑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향해 튜닝해 나갈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주안에 두시면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법 관련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어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저는 효과적인 방법을 죄송하게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최연소로 합격하시고 이런 분들 방법도 있었지만 보편적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의문을 갖게 된 게, 정말 학원에서 제시하거나 좋은 공부 방법이고 누구나 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합격자도 그만큼 뻥뻥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렇지?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러다가 제가 또 학교 재적을 당하고 재입학을 하면서 시험을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다시 1학년부터 4학년 과정도 다시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꼼수를 찾을 수밖에 좀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웃나라, 특히 일본의 공부법들을 섭렵을 하면서 적용해 보니까 이게 웬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특징이 뭔가를 손 위에 올려놓고 구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잘합니다. 추상적인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지금 바로 써서 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명제들로 딱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효과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효율적인 거 아니었을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춘들이 이 고시라는 괴물, 시험이라는 장벽 앞에서 좌절을 많이 했구나. 저는 제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 공부법을 소개해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배운 이런 너무나 좋고 효율적이고 쉬운 공부법들을 널리 알리면 고통받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건방진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오래 임용을 쳤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 왜냐면 동질감이란 게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초소 합격이니 수소 합격이니 그런 사람들 합격 수기를 보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배가 아파요. 배가 얘는 천재야. 맞아요. 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나는 바보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방법은 안 맞아. 그러면서 거부감이 생기고 맞아. 하기가 싫은데 정말 어렵게 합격하신, 힘든 상황에서 몸이 아픈데 합격하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네. 생각이 들잖아요. 최근에 이제 올리신 석세스 코드인가 그분의 책을 막 말씀하시면서 과연 시험에 떨어지는 게 불행할까? 그렇다고 합격하면 반드시 행복해질까? 시험에 떨어지는 게 언제나 불행하거나 가치가 없질 않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즐겁고 잘 되고 안 힘들 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야말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게 내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쇼머스건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내가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게 된다면 그게 돼야만 남들도 나를 똑같이 대해주거든요. 내가 나를 막대하잖아요. 그럼 남도 나를 막대합니다.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맨날 게임하고 놀잖아요. 그럼 게임이 나쁘고 공부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얘가 인생을 막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도 아무래도 조금 퉁명스럽게 하시게 되고 이쁜 말은 안 나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게임 잘하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근데 힘든 순간에야말로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은 진짜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요즘 공부를 잘해야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선택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나는 선택 안 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르트르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만약 도망치면 너무 무책임하고 내 인생에 비겁한 거라고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어쨌든 내가 시험이라는 삶을 선택을 했다면 그때 좀 넓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놓지 않고 언젠가 나의 꿈,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면 거기는 전 실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실패가 있다 이러면은 내 인생을 끝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람은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고 뭔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의지를 갖고 있고 동기를 갖는다는 건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를 했다면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서도 잘하고 못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은 계속되고 내 인생에 실패라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못했다, 이번 시험 망쳤다 이런 표현부터 좀 안 쓰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없고 방법의 차이 많이 존재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의 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정말 나는 그래도 후회 없이, 예를 들어 진짜 우리 호랑말코니처럼 6번, 7번 시험을 쳐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내 꿈을 떠올리고 있어라는 것 자체로 내 인생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맘시댁 분들이라든지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자꾸 이런 걸 까먹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 내가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를 조금 지우시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나의 행복과 꿈을 위해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합격과 불합격은 사실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7수가 되든 8수가 되든 시험에 합격하니까 똑같은 선생님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이제 들은 말씀이 어떤 봉우리 올라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올라간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렇죠. 올라오면 보이는 건 경쟁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밑에 펼쳐진 산 밑에 있는 세상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전 너무 감명 깊었고,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시잖아요. 중간 목표를 딱 거치시면 그 생각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간접 체험들, 나를 정말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체험하고 습득하시고, 이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합격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어떤, 내 인생은 그래도 계속되니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가 정말 안 될 때 코인 노래방을 가셔서 많이 갔어요. 노목보 성악도 지금 네, 배우고 네, 계시다고. 배우고 있고요. 네. 왜 성악 배우시게 됐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걸 되게 좋아해요.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끝판왕 게임 레벨이 한 60대에서 끝나거든요. 저는 레벨 1로 끝판 깨거든요. 일부러 다 분석해가지고 몇 보 움직이면 적을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것도 계산하고 미리 다 그런 연구를 해서 최단 코스로 가거나 살짝 어렵게 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로맨싱 사가라는 게임도 그 5명이 하나의 파티를 이루는 거예요. 5인 1조라는 게임인데 저는 한 명으로만 끝판 깨요. 한 대도 안 맞고 끝판 깨 이런 거 하고, 막 노래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좋아하고 스트레스도 잘 푸는 수단이었는데 가요 같은 것들은 부르다 보니까 흉내는 내지더라고요. 성악은 정말 너무 어렵고 평생을 걸고 배울 만한 고차원적인 뭔가가 있구나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저한테 조금 주는 거예요. 게임을 60으로 끝판 깨는 게 아니라 1로 끝판 깨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쓸데없는 유효함이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영상들을 몇 번 올렸어요, 유튜브에. 노래 부르는 영상들. 그때 진짜 못 부를 텐데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한 15만, 20만 정도 될 때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갔다 우연하게 또 너목보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섭외는 사실 계속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 나가고 있어요. 저는 공부법이라든지 법률 쪽이 저의 주된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공부 그런 거 떠나가지고 좋아하시는 게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원피스도 엄청 좋아하시고. 좋아하죠. 예. 상상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든 걸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간 벗어나고 싶은 건데, 원피스 보면은 기분이 막 좋아져요. 원피스는 사람도 잘 안 죽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밝은 게 있나.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주인공이 성공해요. 최근에 루피 같은 경우는 카이도한테 2번 정도 쓰러져가지고 맞아서 기절하고 그랬는데 결국 꺾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5단계 넘어가가지고 이겼는데, 시험이라는 괴물이 나를 한 번 떨어뜨리고 2번 떨어뜨리고 3번 떨어뜨리시면 나도 루피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 투영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거나 너무 멘탈 안 좋은 분들 이런 소년 만화 보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나루토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롱리의 스승의 스승을 좋아합니다. 가이 아버지.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 가이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닌자 학교도 못 들어가는 애를 키우고 있냐. 얘는 뭐 할 줄 있는 게 뭐냐. 채술밖에 못 쓰는데. 그랬더니 칭찬해줘서 고맙다. 우리 애는 채술에 엄청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부터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점을 잡고 개발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점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나의 장점에 집중했을 때 뭔가 성과들이 보이고 쌓이고 내 용기가 다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원천이 되는 게 소년 만화다. 맞아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그걸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자. 좋아하는 일을 찾기 시도하자라는 어떤 인생의 신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영국으로 저는 이주해서 사회 계획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오리진, 원류에 대한 어떤 욕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제가 공부법 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동안은 국내의 정규 교과 과정에 스터디 스킬즈, 학습 기술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활동이 사실
그거를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회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현직 교원대 교수님, 서울교대 이제 전현직 또 교수님, 현직 교사분들 또 전직 교사분들, 학원 강사 원장님들, 정신과 전문이랑 스포츠 심리 전문 교수님들, 실제 시험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시, 예를 들어 올림피아드를 6관왕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한일 사시 합격자, 이론적으로 탑인 분들과 그다음에 실제 성과에서 탑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가진 성과를 시스템화 시키자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하더라라는 거를 하나의 교과로 만들어서 지식 정보 체계로 만든 다음에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 단위, 부산, 광주 이렇게 강연들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특히 교원분들이 주된 대상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충렬 교원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제가 조직을 해서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지금 몸담고 있지만 공교육의 철저한 실패자거든요. 중학교 3년에 정규 꼴찌. 시험 기간이 좋았어요. 디아블로2 유행할 때 야. 나를 위로해주는 건 나의 소서리스 캐릭터. 게임에서라도 이제 맞아요. 인정을 받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학창 시절에 공부법이라는 게 있고 이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다른 성취를 더 많이 아마 거두셨을 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임용이든 시험이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사실 맘시생 엄청난 거예요. 뭐냐면 남편도 키워야 되지, 자녀도 키워야 되지, 중요한 건 욕심을 너무 내시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험이 망가지고 장기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사실은 내가 2년 과정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를 올해 끝내겠다라는 게 지금 못 끝낸 채로 연장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조금 널찍하게 잡으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장기화됐을 때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의 양을 또 많이 늘립니다. 그 다음에 정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여러 권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리큘럼을 내가 모두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못 해내거나 겨우겨우 다 했지만 시험 문제풀이 연습 아웃풋을 못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대비해서 거꾸로 좀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실전을 위해 필요한 건 사실 기출문제 정도 수준의 답안을 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교육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쓰는 시험을 접하게 됐을 때는 어떤 사고를 좀 가지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논술을 내가 할 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거는 읽는 만큼 쓸 수 있거든요. 평소에 글을 읽는 연습, 평소에 우린 쓰는 시험인데 무슨 읽는 연습을 하나요 하시지만 잘 쓴 글들, 모범 답안들을 분석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달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외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답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범적인 어떤 결과물의 형태가 뭔지에서 역으로 추적해 나오면 현재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미래에서 현재로, 그리고 이미 나는 합격했다라는 마음가짐.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댓글을 뭐라 하냐면 시건방지게 합격도 안 한 놈이 합격했다 하냐. 태도를 그렇게 가지란 뜻이 아니라 내가 타임머신 타고 합격해서 돌아왔다면 지금 뭘 할 건지를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냥 커리큘럼 따라가면 되겠지 하면은 그걸 못 끝내왔기 때문에 지금 수험 기간이 길어진 거거든요. 정말로 시험에 필요한 게 뭘지를 내가 거꾸로 돌아와서 좀 추적하는 습관만 조금 들여주시면 누구든지 꿈을 이루실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난 합격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합격 불합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걸 나에게 자꾸 말을 걸고 체화를 시키는 게 멘탈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실패 과정 속에서 아버님의 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방법도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성공하셨듯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셨던 말씀과 더불어 변호사님의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그 시험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